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이름하여 더 보수.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요즘 어때요? 할만해요? 뜬금없이 무슨 질문이십니까? 네. 하여튼 뭐 문재인 대통령 잘하셔야 될 텐데. 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청와대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단을 초청했는데 보수야당 반응은 싸늘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어쨌든 같이 가는 동행은 이제 불발되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자유한국당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제안에 대한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 왜 그럴까?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나요. 예.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과연 야당한테 이렇게 대놓고 북행에 동행하자고 하는 게 정당한지 맞는지 맥락이 되는지 이거를 한번 저는 오히려 묻고 싶은데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이 뭐예요? 현안이. 북핵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북이 핵을 개발해서 완성하지 않았다면 그 전이라면 사실은 각 그 북과 남의 어떤 그 이 원수가 만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많은 교류가 있을수록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핵 개발 이전과 이후에는 달라요. 지금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 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최대의 정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다면 저는 뭐 여야 대표단한테 하루 전에 같이 갑시다 라고 권했다 하더라도 저는 야당 대표가 당연히 갈 수 있다고 봐요. 예. 이건 절차 무슨 상권 분립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핵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야당한테 같이 하자고 한다는 그 제안 자체가 저는 문제다. 그러면은 의원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핵 문제 해결하러 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간다고 보세요?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어려워진 상황. 다시 말하면 핵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예. 자꾸 만나보다 보면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예. 우리 그 선후가 뒤바뀐. 예. 소위 말하면 마차가 말을 끌고자 하는 그런 방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 전 의원은 야당 반응에 반대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청와대에서 야당에게 같이 가자 이런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옳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 동의 많이 안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경악하시겠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니 남북 정상회담 안 해도 상관없다. 네. 자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체크해보면요. 원래 이제 의회 차원에서의 방북은 합의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예. 의회 차원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반수행원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서 북한에 예. 가서 방북하는 것은 합의가 되었던 것인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제 그것이 무산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께서 결국에는 대북 행보를 통해 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2차 남북 정상회담 우리가 일컬었던 회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소리 소문 없이 갔다 왔어요. 예. 그냥 만나기로 했다가 가지고 쓱 만나고 왔잖아요. 예.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가기 전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들이 벌어집니다. 비준 동의안을 갖고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당 대표와 국회의장단 동행 여부에 관해서도 이렇게 자꾸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고 두 번째 때는 조용했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때 이제 판문점 이벤트를 했으니까 두 번째 때는 그냥 실무적으로 간다는 느낌이었고 네. 세 번째 이제는 정치적 목적이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비준 동의안도 그렇고 동행 여부도 그렇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굉장히 야당이 반발했던 게 뭐냐면요. 박근혜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해요. 예를 들어 경제 살리기 법안이다. 근데 야당이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하겠죠. 그러면 거기다 대고 어떻게 프레임을 규정하냐면은 저 사람들은 경제를 살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려고 하는 것을 야당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계속 내걸고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저 사람들은 반평화주의자다. 반통일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만들려는 게 아니면은 지금쯤 이렇게 아니 대통령께서도 다 충분히 정무적인 면을 아시는 분인데 국회의장이신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성품 자체가 여야에서 못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예. 그분이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면은 이거는 절차상으로 굉장히 좀 성급하고 또 두 번째로는 뭔가 빠뜨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국내 정치에 활용할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러있을 필요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협의를 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아는 바로는 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도 아마 지난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에 회동할 때 같이 가자고 얘기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협의를 한 다음에 이제 재차 의사를 확인했을 때 분명히 거부 의사를 야당 측에서 밝혔거든요. 그런 발표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네. 그런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발표한 것은 여론전을 해보자라는 예.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최고위원이 되시더니 상당히 네. 당의 입장을 아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차가 좀 뒤바뀌었다. 예. 이런 문제. 그리고 그때 반대했는데 왜 또 얘기하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선다. 그 핵 문제 해결하려고 가는 그런 의지가 분명하지 않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소위 모든 문제를 핵이 해결될 것을 먼저 요구하는 그런 야당에게 같이 가자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정하게 정치적 예의에 어긋난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글쎄 혹시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돼요. 손학규 대표가 그때 약간 처음에 대시고서 약간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 김정은을 먼저 믿고 보자. 그러다 보면은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이 행동 원칙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듯한 당대표 되고 나서. 네,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또 청와대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걸고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빌미를 좀 바른미래당 대표와 지도부가 좀 준 측면도 있어요. 그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요 발표를 청와대에서 했을 때 임종석 실장이 자유한국당은 반대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네. 바른미래당은 방금 차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손학규 대표가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특히 남북관계 문제에 소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절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히 비준동의안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께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하셔가지고 예. 오해를 할 만했죠, 청와대가. 근데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습니다, 이제 그 예. 부분은. 왜냐면은 사실 이번에 저는 요즘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제가 언론 기사를 잘 안 봅니다. 왜냐면 조중동, 한경호 다 안 읽습니다. 그리고 뭘 자주 보냐면은 노동신문을 가끔 봐요. 근데 노동신문을 보면은 북한이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다 나오는데 8월 27일자로 이제 국보법 위반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술 목적 및 이런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노동신문에 보면 8월 27일자로 뭐라 돼 있냐면요. 비준동의안을 이제 처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6.15선언이나 14선언 같은 남북 합의가 계속 이렇게 틀어진 것은 역적 보수 패당이 집권하면은 계속 입에 말을 바꿔서 그렇다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준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상식선을 생각해 봤을 때 남북 관계가 틀어진 거는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핵이 개발됐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역적 보수 패당이 집권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보수 정권이 집권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이 있었던 것이고 이명박 정부 때 연평해전이나 이런 것들 도발들 다 있었던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비준을 강요하는 이 북한의 입장 그대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라디오 나와가지고 정권이 바뀌면은 자꾸 이런 게 합의가 안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거는 여당은 중심을 잡고 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식으로 인상을 북한이 요구하기 때문에 빨리 의회가 받아줘야 된다는 인상을 풍기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저는 이게 절차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걸 주로 해가지고 우리 바른미래당 내에서 이제 설득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비준 동의안이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행했던 수많은 남북 그 대북 정책에 있어가지고 비준 동의를 굳이 받으려고 쫓아온 것도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 예.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단일팀 하려고 할 때 뭐 야당한테 그렇게 협조 구해가지고 뭐 표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보면은. 갑자기 와서 이런 이유가 뭔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 8월달에 노동신문에 그런 게 났다고요? 예. 근데 어쨌든 비준 동의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비준 동의안을 좀 만들자 이 얘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좀 몇 달 전에 얘기를 먼저 했다. 그런 말씀드리고. 자, 장윤희 전 의원. 그 이준석 위원 말 중에 아까 보수 야당이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부 여당이 조금, 국내 정치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그 어떨까 이런 그 말이 맞다면 이 정부 여당의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제가 하나만 얘기했죠. 예.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 이 김정은을 믿고 김정은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북한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내지는 뭐 종전 선언까지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그 트럼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정치 세력이 누구예요?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 그렇죠? 미국 내 민주당. 네, 미국의 예. 민주당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그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대로 하면은 미국 내 민주당도 이 한국의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수구 반동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를 좀 크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기가 하고 있자 하는 것 이런 것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 어떤 뭐 수구 반동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일정하게 지금 제가 볼 때 현실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 사례를 보면. 아니, 제가 역사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말이 맞냐 안 맞냐 이걸 여쭌 게 아니고요. 홍영표 대표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 어쨌든 야당이 동행하는데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발목만 잡는 게 아니냐. 제가 재밌는 얘기 할게요.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는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파악해요. 예. 만약에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한반도의 가장 선제적인 문제는 북한 비핵화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일단 만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그 만나는 걸 어떻게 좀 더 화려하게 좀 하는가. 그게 좀 상당히 현재의 과제다. 라고 국민이 생각했다면 그런 국민이 생각을 읽은 정치인들은 지금 서로 먼저 가겠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집권 여당조차 안 가겠다 하는 이유는 뭐냐. 예. 이미 국민들의 의사를 읽은 거예요. 국민들 다수가.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는 북핵 해결이 우선이다. 그거를 위해서 만나려면 만나고 그거 해결을 못하면 만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이 딱 읽어내니까 우리가 이번에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제가 물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국민의 의사를 보는 정치인들은 아마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공 이데올로기나 무조건 반대 이 프레임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대북 행보에 대해서 초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이 많았고 지금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성과를 보기 시작할 텐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동네 조기축구에 가면요. 어디서 본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발기술 현안한 아저씨들 있으세요. 근데 결국 공만 보면은 안 움직이는 경우 있거든요. 보면은 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 공식에 뺏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북한과의 행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제 이벤트적인 측면에 집중하다 보면요. 누가 특사로 갔니, 특사 가서 이번에 냉면을 받아 먹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만 계속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있거든요. 가가지고 김정은과 만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북핵 폐기 어떻게 근접해 나가고 있느냐를 계속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공을 본다는 것은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그 미국의 이제 대북 언론이죠. 거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 게 뭐냐면은 미사일 연소 실험장이 위에 뚜껑만 치우고 밑에 구조물은 그대로 놔뒀다. 그러니까 말했지 김정은은 계속 이제 자신이 성의를 보인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살라미 전술처럼 계속 이제 조금씩 뭔가 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많은 것을 한 번에 얻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인데 분명 지금 봤을 때는 북핵 폐기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지금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에 걸맞게 이게 상호주의거든요. 그에 걸맞게 우리도 그 행보를 보여야 되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지금 보면 너무 빨리 달려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뭐 가가지고 의회 교류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서 무슨 예술단도 교류해야 되는 것이고 뭐 가가지고 뭐 선수 교류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왜냐? 예. 북한은 굉장히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미사일 실험장을 부수는데 한 번에 부수면 되지 뭐하러 위에 뚜껑 먼저 치우고 가만히 놔둡니까? 보면은 그거 뚜껑은 한 달이면 다 씌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엔 상호주의에 맞게 나가는 거라면 국민들이 뭐라 안 하겠지만은 우린 내줄 거 다 내주는 모양새처럼 보이니까 예. 불안한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하나만 앞으로는 차명진 의원 하세요. 괜찮아요. 한번 의원하면은 계속 의원이라고 불러주는데 꼭 전자를 붙이시대. 꼭 전자를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저는 의원이라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사회자인데 그런 권한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국민들의 의사가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언론, 그 다음에 전문가, 지식인 이런 분들이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될 게 있는데 이번에 예컨대 김정은이가 이런 얘기 했다 그러죠. 트럼프 임기 전에 핵 하겠다. 그 얘기를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은 커다란 성과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일반인들은 뭐라 그러면 얼마 전에 볼턴한테 얘기한 거로는 1년 만에 폐기한다고 그러더니 2년으로 늘어났네. 국민들은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론이나 전문가에서는 김정은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2년 안에 폐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성과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국민의 의사를 따질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단순히 언론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파악하는 거는 좀 잘못하면 지나치는 게 될 거다. 예. 하나만 우리 이준석 위원한테 물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국민들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남북 정상회담 세 번째 만나는 것이 그 결과 혹은 결실을 맺는 과정이 아닐까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과정이랑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북한은 절대 안 내주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핵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가까이 근처도 못 갔습니다. 협의에서 지금. 계속 뭐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한다, 핵 실험장을 폐기한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보다 못해서 이제 무슨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핵 리스트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은. 네. 당연히 이제 핵 포기하겠다는 국가들은 그런 절차를 밟는데 북한이 선제적으로 그 절차들을 밟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상 요구사항들을 이제 던지고 있는 건데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하는 모든 행보가 소위 말하는 한미 공조 하에서 배드캅과 굿캅 우리가 착한 경찰과 나쁜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네. 나쁜 경찰 또는 좀 강한 경찰이 신나게 이제 뭐라고 해놓으면은 좀 착한 경찰이 와가지고 좀 들어줄 거 들어주게 해주는 그런 전술이라는 하에서 전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봐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지금 이 굿캅이라는 사람도 경찰을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임무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가끔은 이제 행보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굿캅 배드캅 전략이 잘 되려면 한미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돼가지고 이 대북 매체 같은 곳으로 뭔가 미국 정부가 뭐 흘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갑시다. 자,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주말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수필집 황교안의 답 이런 거였는데요. 특히 이 타이틀이 황교안 청년을 만나다였어요. 그 보수 정치인들의 취약한 계층, 취약고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또 재밌는 거는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층만 상대로 다음 대선 주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황교안 전 총리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또 그것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제가 볼 때 탄핵이 없었으면은 대통령 되기 어렸을 거예요. 네. 탄핵 전까지는 당시 야권의 대통령 선두주자가 누구였어요? 박원순이었어요. 네. 근데 박원순이 선두주자가 못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탄핵을 받을 만큼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이 노정이 되고 그것에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진보층 그리고 중도층 유권자들이 찾으면서 뭐냐 하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부각된 거죠. 그 과정에 이제 사실은 그것을 먼저 선점하려고 이재명 지사가 치고 나왔다가 일정하게 이제 조직력이나 어떤 그 경력 부족으로 좀 밀려났죠. 제 얘기는 뭐냐면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것은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첫째, 과연 이제 그 10년 주기설에 입각해서 여권에서 문재인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느냐. 예. 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항하는 야권의 그 대선 주자들이 상당히 다 달라질 거예요. 현재 그 사람만 선택하는 사람만 달라진 게 아니라 어떤 주자도 자기의 어떤 스탠스도 많이 바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씨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묻는 거는 상당히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시기인데 예. 거의 그 점치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예, 그러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묻는 거는 뭐 될 거냐 안 될 거냐 차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환정 총리가 이제 이준석이 될지도 모르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 거냐 안 들 거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뛰어들겠죠. 예를 들면 뭐 내년 보궐에 뛰어들 수도 있을 거고. 보궐은 아닐 겁니다. 이분도 아니면 당권? 이분도 이제 계속 들려오는 말로는 추대를 원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가 돌아요. 추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치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추대를 많이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황 총리께서도 그런 걸 바라지 않을까. 그 추대라는 거는 꼭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그를 추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이제 IMF 때문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거의 뭐 몰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지도자로 등장한 게 누굽니까? 이회창 총리 아닙니까? 그 당시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당 내에서도 대안으로는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 예. 그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총리로서 꼬장꼬장했던 감사원장을 꼬장꼬장했던 그 이회창 총재의 모습을 기억한 사람들이 그를 리더십을 만든 거거든요.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시대상에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아까 제가 굳이 이회창 총재에게 비유한 건 뭐냐면요. 보수의 위기 상황에서 등장한다는 측면에서 제 생각엔 비슷한 이미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수 내의 판을 정리한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의 품성이나 아니면 본인의 보수 내 지지도로. 하지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확장성 면에서는 과거 이회창 총재가 가졌던 그런 불안함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마 그 추대가 당권 추대입니까? 저는 당권 추대가 올 수 있다 봅니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친박이라고 지금 우리가 지칭했던 세력이 많이 허물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얼굴로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예. 전무합니다, 이제. 자, 차원 대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정치 전면에 나오면 좋겠다. 왜 이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또 이제 열심히 또 힘을 보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땐 늦었다. 이 현재 보수가 상당히 어려웠던 지난 1년 6개월 기간에 이분은 침묵했었다. 따라서 앞으로 그 닥칠 상황을 예. 헤쳐나가기는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보수 대표주로 나와가지고 너무 소위 말하는 품격 없이 막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반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황 총리가 뜬 건 아닐까요? 당연히 황 총리가 이제 대중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진지해 보이고 총리까지 지녔기 때문에 이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기독교 신자로 이제 계속 활동하시기 때문에 또 그 큰 덩어리에서 많이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홍준표라든지 김성태 대표 같은 유아는 굉장히 다르다. 차별화가 되죠.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4부 팩트 진검승부 투르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팩트진검승부 트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엘리엇의 8천억 원대 소송과 법무부의 수상한 답변서를 주제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팩트체크해 봅니다. 자, 지난 2015년이었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면서 삼성과 우리정부를 상대로 8천억 원대 소송을 엘리엇이 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소송에 법무부의 답변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진행 과정을 우리 김한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미국계 헤지펀드 회사인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물산의 지분 7%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9월 합병한다라는 발표 내용을 두고 이 1대 0.35의 이제 합병 비율이 계속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내내 박근혜 정부의 어떤 봐주기 의혹이 계속 불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외국의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일제히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고 제일모직 가치가 너무 높이 평가돼서 이 합병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2015년 6월 4일 날 삼성물산의 주식을 7.12% 매수를 했는데요. 이 무렵에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반대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합병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이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서 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지금 엘리엇이 이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지난 4월 13일 우리 정부에 이제 한미 FTA 상의 조항이죠.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 중재 의향서를 접수를 했고요. 최소 6억 7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갔고요. 주장하는 피해 액수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1억 달러가 늘어나서 7억 7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6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관련해서 우리 재판 결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민연금에 개입했다. 그래가지고 실형 나온 사람도 있고. 예. 다만 이재용 2심 정영식 재판관이에요. 네. 거기만 아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지금 법무부가 뭐라고 답변했길래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최근에 저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근데 한 2주 정도 됐을 겁니다. 이제 최근 법무부의 답변서가 삼성의 편을 들고 있다. 삼성 이재용의 편을 들고 있다면서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해달라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용을 뭐냐면은 이제 법무부가 정영식 판사의 논리, 그러니까 이재용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정영식 판사의 논리만 대변한 답변서를 내서 이재용의 후후 대법원 재판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의혹의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법무부에서 특채를 했는데 그분이 태평양 소속 변호사였어요. 전 직장인데 태평양이 지금 이재용 재판을 지금 맡고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단이거든요. 법무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이 답변서를 작성을 주도했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엘리엇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엘리엇의 무리한 주장이 있는데 엘리엇의 주장의 문제점은 지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논리만 지금 법무부가 내세웠다. 그래서 이 답변서 자체가 잘못됐다. 예,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이거는 다른 방송국이었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과 주진우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했던 의혹 제기였고요. 그거를 국민청원 밑에 써놨어요. 여기서 들었다고. 여기서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국민청원이니까 이거를 조사해달라고 한 거죠. 예.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청원에 올라가서 청와대가 좀 답변을 바란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정열 판사는 이 청원 하지 말라 그랬다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청원을 하지 말라는 이유? 이정열 판사가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같이 방송하시잖아요. 예, 같이 방송했죠. 예. 그 속내는 제가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사실이 아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중재 신청을 했을 때 내용은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불법으로 개입을 했고 이 합병 과정에 그래서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엇이 인용한 거는 형사 재판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무죄, 그러니까 청탁을 했다.
묵시적 청탁을 했다라는 결론이 나온 형사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해서 삼성 합병에 찬성 압력을 넣은 문영표, 홍한선도 다 유죄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련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엘리엇은 그런 거를 다 인용을 했어요. 거기에. 근데 한국 정부의 그 기본적인 그 스탠스는 뭐냐면요. 그런 것들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묵시적 청탁도 그 이재용 1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가 2심에서는 인정 안 했잖아요. 박근혜 1심에서는 묵시적 청탁 인정 안 했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박근혜 청탁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 결과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대법원까지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되고 그동안 민사가 뭐냐면은 2015년에 합병 당시에 엘리엇이 주주총회 열지 말라고 소송 내고요. 그리고 합병 금액이 너무 잘못 산정됐다고 소송 내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졌어요, 엘리엇이 전부. 그 민사 소송이 중요하니까 민사 소송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라라는 게 정부의 답변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오독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삼성 측의 논리와 유사하고 삼성을 밀어주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김한 기자? 네, 이 논쟁이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법무부의 답변서는 공개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을 처음 의혹 제기한 김어준 씨나 주진우 기자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읽어보면 이제 누구나 그 답변서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구체적인 팩트 체크는 사실 필요하지 않은데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논쟁이 그 답변서를 읽어보면요. 결론은 국민연금은 잘못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해석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논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어떤 걸 문제 삼고 있냐면 발표 시기. 그러니까 이걸 왜 이때 발표했냐. 그리고 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냐. 그다음에 이 문건이 향후에 어떻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냐. 그리고 이것을 작성한 법무부의 의도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맥락을 제기하는 거예요, 의혹을. 근데 이것은 공개된 법무부의 답변서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한 쪽의 주장과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제 확인들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이 답변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변을. 왜냐하면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들의 내용을 어떤 부분들은 생략하고 어떤 부분은 누락한 채 법무부가 특정한 의도, 여기서 특정한 의도는 삼성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작성이 됐다라는 이제 판단 속에서 필요한 근거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부풀려지면서 그러니까 법무부가 마치 이재용 재판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답변서를 의도적으로 작성했다 이런 이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닌 뉴스들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언론학 용어로 집단극화 현상이 있는데요. 한쪽의 선정적인 주장으로 이제 쏠려버리는 경우.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답변서를 읽어보고 이런 부분들의 의혹을 어떤 부분들이 의문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의혹을 제기하는 건 그 의혹을이라고 삼을 만한 합리적 근거나 사실에 기반한 어떤 추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이 좀 생략되거나 혹은 누락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법무부의 답변서를 보면 뭐 혹자들은 이거 법무부 답변서가 아니고 법무 대리인 광장의 답변서라고 하는데 그건 법무부에서 광장한테 맡겼으니까 법무부의 답변서인 거고요. 그건 말장난인 거고 법무부의 답변서를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재판 결과가 있었는데 그 이재용 2심에 있던 정영식 재판관에 그걸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시기 문제. 왜 하필 그때였냐. 조금 시기를 더 늘릴 수도 있는데 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의혹이 있는 국민들이 국민청원 올렸는 것이고 국민들은 국민청원 올릴 때 법리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또 변호사 불러가지고 올릴 수 있죠. 이 법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따지는 게 아니니까 올렸어. 그리고 그게 20만이 넘어가면은 뭐 청와대는 답변에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중간에서 하지 말라 이런 거는 저는 불필요한 논쟁 같다 이 말이죠. 저는 뭐 제가 그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뭐 이정렬 판사가 한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정렬 판사랑 같이 하는 방송도 있고 뭐 여기 이동영 진행자랑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별로 뭐 굳이 안 해도 될 얘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게 이를테면은 법무부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좀 왜곡돼서 나타난 현상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재용과 박근혜
그 대법원 선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이런 오해를 불렀냐라는 이제 주장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김어준 총수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 과정을 좀 오해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엘리엇이 7월 12일 날 이걸 제출을 했으면은 그 법상에서 그 중재 규칙이 있거든요. 유엔 그 예. 중재 규칙에 따라서 한 달 내에 답변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8월 13일까지가 데드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답변을 해야 됐기 때문에 더 뒤에 했어야 된 재판 끝나고 했어야 되느냐라는 의혹 제기는 일단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예. 반대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 보통은 그렇게 됐을 때 상대 쪽에서 양해를 구하거나 사유가 있으면 유예 요청하면 대부분 받아준다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예, 뭐 유예 요청을 굳이 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여기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재판 결과가 이런 게 있으나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 거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미루고 말고 할 이유가 없다고 없었다. 판단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아까 김준일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재판이 여러 가지 결과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법무부 답변서는 가장 최근에 재판했던 박근혜 대통령 2심 재판의 결과와 다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것도 뭐 어떻게 해석이 차이입니까? 뭐 해석의 차이라기보다는 이 박근혜가 이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재판 판결이 지금 이미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일 이제 사람들이 공분했던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이었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답변서 내용에 이 부분은 사실 양쪽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형사재판은 대법원까지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판단이 최종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이 답변서에도 내용적으로 이미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대목에서 이재용의 그러니까 무죄를 인정했던 2심 형사재판부의 내용도 기술되어 있다. 이런 이제 것에 어떤 분노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을 추론해 보면 법무부는 이 답변서에서 여러 차례 엘리엇이 피해를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책임이 한국 민사재판들의 여러 것들을 인용하면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어떤 믿고 싶은 방향으로 구성되는 진실, 사실 이런 것들로 좀 이것이 보도된 측면들이 좀 문제를 왜곡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요, 박근혜 2심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 박근혜 2심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거든요, 예. 법원이. 그리고 이재용 2심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 안 했고, 예. 둘 다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인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쭉 기술을 한 겁니다. 그거를 정영식 판사의 뭐 논리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쭉 그러니까 나열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살펴봅시다. 결국은 엘리엇의 8천억 원이 문제잖아요. 우리 정부가 만일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삼성 편을 들어줘가지고 손해를 끼쳤다면은 물론 엘리엇만 손해를 입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일반 주주들도 손해를 봤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8천억 원을 엘리엇에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소송은 아닌데요. 정확하게 중재인데요. 정확하게 소송은 아니죠. 예. 소송이라고 그냥 하면 이 소송에서 지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물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삼성 측에 이를테면은 구상권? 예,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없기 예. 때문에 그거 알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 국민연금이 설령 거기에 이제 답변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국민연금이 설령 여기에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당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주주들의 합병 그 결과를 보면은 국민연금이 반대했더라도 통과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69%가 나왔거든요. 참석한 주식에. 그리고 당시 국민연금이 11%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치가 대략 맞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찬성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적으로 통과가 됐을 거고 민사 재판 결과도 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설령 이게 그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합병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물어줄 의무가 없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줄 의무가 없다. 예. 엘리엇이 그냥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의도를 두고 해석
싸움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법무부가 사실상 삼성의 편을 들면서 이 답변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근데 제가 이 보고서를 읽었을 땐 법무부가 상당 대답을 유예하고 엘리엇 쪽에 너희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져와라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읽혔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읽었습니다. 입증 책임은 엘리엇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법무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손해배상 말씀도 하셨는데 한국 정부가 삼성의 합병이 부당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게 논리적으로 보면 법리로 보면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재판부는 삼성이 부당한 압력, 로비를 행사해서 합병을 성사시켰다라고 보는 판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 이익과 삼성의 이익이 어느 부분에서는 충돌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엘리엇에게 8천억을 주지 않는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방어의 논리는 결국 삼성 합병이 설령 엘리엇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엘리엇의 피해 사실은 너희가 입증해야 된다라는 법리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의 대목에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법무부가 정부가 삼성의 합병의 사실상 인정하는 그러니까 부당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독하고 그러니까 엘리엇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해석들을 낳는 거고 그게 법무부의 의도 그리고 그랬을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그거를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들, 근거들, 대목들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좀 구성된 사실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법무부가 답변을 할 때 구태여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은 어떠한 결정이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여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런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그 문구 안 넣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이건 어때요? 법무부 답변이 이렇기 때문에 이재용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이 유리한 재판이 나오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아마 이 법무부 답변서를 아마 그 이재용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 변호인 측이 채택을 할 겁니다. 뭐 그렇게 되겠죠. 채택은 할 건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대한민국의 입장이 이거를 지지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판결이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해서 기술을 그냥 쭉 사실관계를 나열을 한 거예요. 이런 판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력이나 증거로 채택될 만한 재판에 끼칠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반대죠. 왜냐하면은 대법원이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든 안 하든 만약에 묵시적 청탁을 인정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인정하면은 엘리엇 측에서 이제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겠죠. 그렇죠.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근데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면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거 채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상관없는 거야라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주는 거지 이 소송에. 이 소송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엇갈리지 않았다라면 법무부가 대답을 유예하거나 엘리엇 쪽의 입증 책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종인 팩트체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 이후로 이 답변을 미루지 않았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1심과 2심이 일관된 판결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법무부도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했으면 됐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한 봐주기 논란, 분노가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오히려 그 2심 판결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리고 왜 판결을 앞두고 이런 입장을 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김한 기자가 일하고 있는 한겨레 기자하고 통화해서 일부 문구가 단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문구에 대한 부분은 법무부에서 인정한 부분을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법무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엇갈린 판결과 국가적 이익과 삼성의 이익이 어느 정도 겹칠 수도 있는 것을 기술에서 설명해야 하는 그러면서 엘리엇을 방어해야 되는 엘리엇의 논리를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단서로 제기하시는 것들이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 합리적 의심들이 공공적인 방송 그리고 이제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방송에서 발화가 되려면 그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사실과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한 이제 비약과 논리적 왜곡 같은 것들이 동시에 이제 유포가 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마치 그럴 것 같은 믿음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지금 이 논란이 증폭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법무부의 설명대로 법무부가 어떤 부분들에서 표현상 기술상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해명하고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 되는데 법무부는 또 이런 곤혹도 있는 것 같아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반대 진영에서는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런 이제 인상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예민한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이 문제가 좀 증폭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재판에 지금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제가 이 얘기를 여쭤봤었는데 그 이재용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어요. 네. 또 경제부총리가 한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또 만나고 그리고 만난 다음 날 삼성에서 대대적으로 투자, 고용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죠. 이거 누가 봐도 이 선거 결과 앞두고 하는 행동 같은데 네. 이것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연결고리가 있으려면은 대통령의 행정부의 통치 행위와 사법부의 판결이 이제 영향을 주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가 좀 사실처럼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판결은 사법부가 법적 논리로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그거대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은 당연히 삼권 분립 해야죠. 저는 그 대목에서 이 논란이 증폭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어져 왔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검이 왜 이것이 법무부가 우리랑 사전 협의하기로 해놓고 협의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리느냐의 부분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 거를 굉장히 불길한 정치적 시그널로 받아들인 거죠. 특검이? 그러니까 특검을 포함해서 이 사법 재판을 끌고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향성 속에서 법무부의 이 답변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법무부가 인정한 대로 어떤 부분에서의 단정적 표현을 특검과 협의를 했다면 사실 완화시키거나 혹은 빼거나 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나간 것이 일종의 정무적 판단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특검 그 방송에 직접 출연하는 특검 수사관이나 변호사들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정치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대통령과 그룹 총수가 만난 이후에 사실상의 정치적 사면 효과가 발휘되고 그것이 삼성이 국익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삼성의 이 정부에 복무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읽는 삼성에서는 의례적인 투자였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자 계획 발표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모종의 그게 있는 게 아니냐 의심을 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특검이 경황됐다 이런 말 하면서 더 논란이 증폭됐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요. 두 분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